테르펜의 가장 대표적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항염 작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그 방법을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테르펜이 어떠한 기전으로 어떤 방법으로 염증을 억제하는가, 이 내용은 다양한 논문들, 연구들에서 제시된 밝혀낸 그런 내용들을 제가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이토카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런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작동하는 우리 몸속의 화학 물질들이나 면역 세포들에 대해서 좀 그 용어들이 많이 대중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많이 유명해진 게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인 것 같은데요. 사이토카인 자체보다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단어로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을 했던 단어이거든요. 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요, 주로 치명률이 높은 사람들이 고연령대,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어떤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인 경우에 치명률이 높았는데, 의외로 20대 젊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 사람들은 뭐 별 문제 없이 금방 낫겠지 했는데 사망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도 우리는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인을 밝혀보면은 많은 부분 이야기가 나왔던 게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이었다라고 밝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 사이토카인은요, 우리 몸에 어떤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이제 그 이물질이 우리 몸에 어떤 해를 끼치지 못하게 걔를 처리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게 되죠. 면역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야, 여기에 이상한 놈이 쳐들어왔어 하면서 여기로 누구누구 좀 와서 도와줘야 돼. 이렇게 연락하는 연락책이 필요하잖아요. 그 연락책이 바로 이 사이토카인이거든요. 사이토카인이 적당히 분비가 되면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침입자들을 보니까 얘네들의 이 병력이나 얘네들의 이 파워를 봤을 때 면역 세포들이 한 100개 정도만 여기로 와주면 될 것 같아요. 100 정도만 여기로 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면은 그 정도 와서 침입자들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요. 서로서로 내가 전달할게 하면서 여기저기다가 야, 여기다가 백혈구 100만 보내줘. 여기다 백혈구 100만 보내줘. 얘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가 아, 저쪽에 백혈구 100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다가 우리도 100? 여기도 100? 저기도 100? 이러면서 거기로 막 몰려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면역작용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침입자뿐만 아니라 공격해서는 안 되는 자기 세포, 아군까지 공격을 하면서 우리 몸을 이제 파괴하고 염증 반응을 더 심하게 만들고 하는 게 바로 이 사이토카인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과도해질 때는 바로 이 사이토카인이 너무 과하게 지금 출몰해서 발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살피기도 해요. 이 말은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는 거 우리가 좀 억제할 수가 있다면 염증 반응도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에센셜 오일, 그리고 에센셜 오일에서 추출한 이 단일 화학 성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디리모넨이나 알파 페난드렌, 그리고
테르피네올렌, 카리오필렌 같은 테르펜 성분들이 이 사이토카인 발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이토카인이 너무 나대지 않게 딱 막아줘서 염증이 심해지지 않게 염증을 완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I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인터류킨이라는 면역 물질을 표현하는 건데, 인터류킨, 인터의 I와 류킨의 L, 그걸 따서 약어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면역 물질이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인터류킨 중에서도 원베타라는 타입의 이 물질이 이제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면서 세포들의 작용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또 이 테르펜 중에서 미르신이랑 디리모넨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는 것도 염증 반응을 제대로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화질소 생성을 억제한다는 것도 사이토카인 발현을 억제하는 것처럼 염증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날 때 그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발현을 감소시키든 인터류킨 1 베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화질소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든 공통적으로 이 염증의 어떤 부분에 염증 과정의 어떤 부분에 관여를 해서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2, 콕스2 발현을 억제해주는 테르펜 성분으로 카리오필렌이랑 휴멜렌이라는 성분이 실제로 생체에서 그런 작용을 하는 걸 밝혀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기에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 사람에게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밝혀낸 건 아니고, 실험용 동물을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생체 실험을 하는 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럴 때 동물 실험으로 대체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유전자의 구성이 가장 비슷한 그런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그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효과가 사람에게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동물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몸을 치료하고 도움을 주는 다양한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게 되죠. 네. 이 프로스타글란딘 2, 콕스2 이것도요. 염증 단계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고 염증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억제한다는 것도 염증을 억제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바로 뒤에 이 염증이 생기는 그 단계에서 얘네들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모노테르펜이나 세스키테르펜 성분들이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때 그 염증의 단계에서 어떤 성분들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어떤 세포에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것만 여기서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라키돈산이 과산화되는 걸 방지해주고 류코트리엔 합성을 억제한대요. 네. 사실요, 이 인터루킨도 그렇고 류코트리엔도 그렇고 넓은 범위에서 얘네들 다 사이토카인의 일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토카인을 억제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라키돈산이 가산화되는 걸 방지하고 류코트린 합성을 억제해서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그 효과가 검증이 된 건 카마줄렌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 포식 작용을 촉진해주는 성분으로서 디리모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가포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속에서는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청소기처럼 이렇게 이물질을 쑥쑥 빨아들여서 분해를 해서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세포들은요, 이물질만 이렇게 쑥쑥 빨아들여서 배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이제 제 역할을 다 하고 노화가 되어서 이제, 네. 이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세포들 있죠. 그런 세포들이 깨끗하게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청소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네, 그런 역할이 자가포식 작용인데 이것도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어떤 부분에 손상이 생겼을 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기본 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건요. 음, 물론 어떤 미생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이물질들이 침입자들이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그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이물질들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손상을 입혔을 때 요런 작동 기전을 통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무언가에 의해서 세포막이 손상을 입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세포는요, 이런 인지질 이중충으로 이렇게 쫙 랩을 씌워 놓은 것처럼 막이 씌워져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세포가 손상된다는 건 이 세포막이 손상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세포막이 손상된다는 건 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이 인지질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성냥개비 같은 이거 하나하나가 인지질이거든요. 이 인지질이 손상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인지질에 있는 성분이 겉으로 이렇게 찢겨지면서 겉으로 얘네들이 돌출되어 나오게 되죠. 네. 돌출돼요? 아니요. 얘네들이 이제 찢겨지면서 이 안에 이렇게 있던 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지방 성분들이 효소작용에 의해서 아라키돈산을 만들어내게 돼요. 우리 바로 앞에서 아라키돈산이 과산화되는 거를 억제함으로써 염증 작용을 완화시킨다고 했죠. 네. 바로 그 아라키돈산이에요. 이 아라키돈산이 이제 콕스1, 콕스2 그리고 5 리폭시게나제라는 이런 성분들로 발현이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콕스2라는 성분이 이 PGE2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프로스타글란딘 중에서 E2 타입의 프로스타글란딘을 말하는 거예요. 프로스타글란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PGI2도요. 프로스타글란딘 I2라는 타입의 프로스타글란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아라키돈산에서 콕스2가 만들어지고 이 콕스2가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스타글란딘은요,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생물을 만드는 걸 촉진시키는 작용도 해요. 신생물이라는 것은요, 소위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그 암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그냥 신생물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악성 종양일 수도 있고 양성 종양일 수도 있어요. 그런 종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프로스타글란딘 촉진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라키돈산의 과산화를 예방하는
억제하는 거, 이 아라키돈산이 많이 만들어져서 콕스2를 많이 만들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많이 만들어져서 염증이 왕창 일어나게 되는 걸 억제하는 거.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서부터 차단을 해서 염증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테르펜이 하기도 하고, 여기 말고 여기 콕스2가 만들어진 여기서부터 못하게 막아가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못 막았지만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는 건 막을 거야. 이걸 막아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걸 억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에서 이제 콕스2 말고 5 리폭시게나제라는 것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바로 이 5 리폭시게나제가 류코트리엔을 만들게 되는 전 단계인 거예요. 이 류코트리엔은 면역 물질, 대표적인 면역 물질 중에 하나여서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라키돈산 단계에서 억제를 한다는 거는 아예 류코트리엔도 만들어지지 못하게 억제를 하는 거고, 그럼 염증이 완화가 되는 거고요. 콕스도 만들어지지 못하게 막으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안 만들어지니까 염증이 생기지 않게 원천 차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바로 이런 작용들을 테르펜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콕스2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는 이 작용 있죠. 콕스2가 하는 일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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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막 부추기면서 더 활발하게 만드는 애들이 바로 사이토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에 속하는 게 우리 앞에서 봤던 이 IL로 표현되는 인터류킨, 다양한 인터류킨들이 이 사이토카인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NF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는요, 얘도 약어예요.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해서 이거 말 그대로 하면 종양괴사 인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사이토카인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많이 분비를 하면서 이 콕스2의 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게 바로 사이토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토카인이 일을 못하게, 나오지 못하게 막으면은 이 콕스2의 작용을 더 부추기는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염증을 완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콕스 1이든 콕스2준 이 수준에서 얘네들이 더 이상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지 못하게 여기에서 활동을 차단하는 데 쓰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약품 대표적인 건 엔세이드 계열의 약품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소염 진통제로 먹는 것들 있죠.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거든요. 네, 아스피린이 바로 여기 2단계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에 있는 테르펜도 우리가 굳이 어떤 약을 복용하지 않고 테르펜이 풍부하게 함유된 성분, 에센셜 오일들을 사용했을 때도 이 엔세이드요, 소염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표에서 나왔던 것 중에 디릴모넨, 알파, 피넬라드렌, 그리고 테르피놀렌, 캐리오필렌, 미르센 이런 성분들이 사이토카인이 발현되어서 이 콕스2를 부추기는 거를 억제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이 염증까지 가는 걸 막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카리오필렌이랑 휴멜렌이 이 콕스2, 아라키돈산에서 콕스2가 만들어지는 거를 막거나 콕스2에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가지고 이 염증까지 가는 거를 억제시킨다는 거. 이게 우리 앞에서 살펴본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카마줄레는요, 이 세포가 어떤 원인으로 손상이 됐을 때 여기 아예 첫 단계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라키돈산부터 아예 만들어지지 못하게 원천 차단. 아예 염증의 과정을 첫 단계에서 원천 차단해버리는 게 카마줄렌이에요. 그리고 지금 잠깐 사이인데 혹시 보셨나요? 여기 방해하는, 억제하는 이 표시가 여기에도 동시에 나타났거든요.
카마슐렌이 이 5-리폭시게나제에서 류코트리엔이 만들어지는 것도 억제를 해줘요. 이 두 개의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 염증이 촉진되는 거, 이걸 다 막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토파지 기능이 있었잖아요. 이 오토파지 기능을 디리모넨 성분이 더 강화시켜준다고 했는데요. 이 오토파지 기능은요, 기본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어떤 부산물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오토파지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상적인 세포가요, 지금 염증이 일어난다는 건 이 세포 어딘가에 손상이 생겼다는 것이죠. 네. 그런 상태일 때요, 세포는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지게 돼요. 그 손상에 대해서 대체를 하는 게요. 에포토시스라는 건요, 문제가 생겼어. 그럼 내가 살아서 나의 자손을 낳게 되면,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생긴 세포들, 나를 닮은 세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 몸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이게 암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사라져 줄게.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에포토시스인 거고요. 네크로시스는요, 손상된 부위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포는 그래도 나 끝까지 살고 싶어 버티고 버티는데 이 세포가 결국은 터져버리는 거예요. 세포가 손상되는 게 세포막에서부터 손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막이 완전히 찢겨져서 세포가 터져버리면서 죽어버리게 되는 게 네크로시스고요. 우리가 지금 이 디리모넨 성분이 촉진시켜준다고 하는 바로 이 오토파지, 자가포식 작용을 보려고 이 그림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여기 오토파지의 그림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가포식 작용이요. 디리모넨이 촉진시켜주는 작용이요. 우리 지금 앞에 그림에서 세포막이 손상돼서 인지질이 손상되는 거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손상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복구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성분들이요. 세포에 손상된 그런 조각들, 찌꺼기들 있죠. 그거를 오토파고솜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여기 빨간색 이 부분은 손상이 된 어떤 세포의 어떤 부분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토파고솜이라는 건 여기 겉에 이 빨간색의 이런 물질을 감싸는 이 테두리 보이시나요? 네. 이게 바로 오토파고솜이거든요. 이렇게 이 손상된 부분에 어떤 물질을 감싸요. 그러면은 여기로 리소좀이라는 효소, 분해 효소거든요. 리소좀이라는 분해 효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포에 손상된 어떤 부분, 어떤 조각을 완전히 다 분해를 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분해를 시켜서 얘네들을 세포 밖으로 배출을 시켜요. 그러면은 세포 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사라지고 다시 본래의 손상이 없는 말끔한 세포로 네, 회복이 되겠죠. 그 과정이 바로 오토파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크로시스로 이 세포가 괴사가 돼서 터져버려서 죽어버리지 못하게 이 오토파지 작용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처리를 하고 이 세포는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이게 네크로시스, 세포가 죽어서 터져버리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 찌꺼기들, 조각들 있죠. 얘네들이 또 이물질이 돼서 염증 작용을 더 촉진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예방해 주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오토파지 기능이요. 우리가 어떤 세포에 손상이 있거나 이물질이 침입했거나 그럴 때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이 오토파지 작용이 주로 일어나는 게 언제냐면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음식을 계속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의 입장에서는 포도당이 필요한데, 영양분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공급을 안 해주지? 얘 도대체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배고파 죽겠네. 이렇게 계속 툴툴대다가 나중에는 와, 이러다 진짜 굶어 죽겠어
하면서 뭐라도 먹어야지 하는데 우리 한동안 밖에 안 나고 장을 안 봐요. 그런데 뭘 만들어 먹기는 해야 돼요. 그럴 때 뭐 하죠? 냉장고 파먹기 하죠. 네, 냉장고에 있는 거 탈탈탈 털어서 뭔가 만들어 먹는 거 냉장고 파먹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도요, 바로 그 냉장고 파먹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밖에서 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먹자.' 하면서 자기 몸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포, 자기 세포의 성분들 중에 이 세포는 다양한 단백질과 영양소들로 만들어져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좀 없어도 돼 하는 것들을 하나 둘 야금야금야금 먹어 치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구성하는 이 성분들을 야금야금야금 먹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이 비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점점점점 세포가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작아져요. 이게 바로 어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어트에 이용하기도 해요. 간헐적 단식에서 어 이용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먹는 걸 아주 풍족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세포가 굳이 이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나는 풍족하고 만족스러워. 그러면서 적당히 이 세포 안에 이상한 물질들이 이물질들이 껴있어도 에이 괜찮아 먹는 거 넘쳐나는데 뭐 이러면서 퍼져 있어요. 그런 상태일 때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뭐야 왜 먹는 거 안 줘? 하면서 냉장고 파먹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와 냉장고에 이렇게 오래되고 썩은 것들이 있었어? 하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청소하는 효과까지 같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하나둘 꺼내서 먹으면서 그제서야 '와 여기에 이런 썩은 것들이 있었네.'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요. 이 오토파지 기능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와 여기에 이런 이물질들이 이런 노폐물들이 있었어.' 하면서 그런 것들부터 먼저 먹어치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포 자체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자기도 방치해 두고 있었던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런 쓰레기들, 노폐물들을 활발하게 치우는 작용을 촉진시켜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세포의 오토파지 기능 활성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오토파지는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으로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세포를 건강하게 좀 다시 새롭게 대청소를 하고 단장을 하는 그런 작용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활성화시키기도 하는 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모노테르펜의 작용 중에 디컨제스턴츠라는 작용이 있었죠. 이거 울혈을 완화해 준다는 작용인데요. 울혈이라는 거는 컨제스천이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혈관이 늘어나서 그 늘어난 혈관 속으로 혈액이 왕창 몰려와 있는 상태를 컨제스천, 울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어디 염증이 생기면은 그 부분에 뻘겋게 이렇게 부어오르잖아요. 그게 그 부분에 이 염증 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혈액성분들이 왕창 몰려와서 거기에 혈관이 넓어진 상태에 혈액이 왕창 몰려서 뻘겋게 달아올라서 후끈후끈하고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디컨제스턴트, 그럼 우려를 완화해 준다는 건요. 혈관을 다시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혈액성분들, 여기에 모여있던 혈액성분들이 본래 갈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그런 작용까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걸 말해요. 이게 염증 반응이랑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게 히스타민의 작용을 완화해 줄 때 이 디컨제스턴츠, 이 작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의
면역계와 아로마 세라피에서 염증을 다루는 그 파트, 그 클래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첫 단계에서 발생하는 게 바로 혈관이 넓어지면서 그쪽으로 이제 쌓을 수 있는 군대, 이 혈액성분들이 마구 몰려오면서 우혈이 생기는 거거든요. 컨제스천. 이 상태가 생기는 건데, 어, 이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불편한 어떤 증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 대표적인 게 바로 코 점막에 우열이 생겼을 때예요. 코 점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숨을 쉬면서 이제 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의 공기 중에도 엄청나게 많은 미세한 이물질들이 둥둥둥 같이 떠다니고 있죠. 그래서 코로 숨을 쉴 때마다 걔네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것들이 그 점막을 자극하면서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 이 코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 얘네들 막아야 돼. 이렇게 비상체제에 돌입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염증 반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걔네 막아야지. 코 점막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지. 그러면은 걔네를 막기 위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백혈구들을 다량으로 이 코 점막으로 보내줘야 돼요. 혈액성분들을 다량으로 코 점막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다량으로 그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려면 도로가 넓어져야 되죠. 혈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코 점막에 분포하는 혈관이, 이 모세혈관이 넓어져요. 거기를 혈액들이 몰려와서 꽉 차요. 그러면은 이 점막의 공간은 이 코 안에 공간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점막 안에 있는 그 혈관이 커지면은 이 점막으로 이렇게 점막이 있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혈관이 밀게 되겠죠. 좁아 하면서 혈관을 밀면서, 점막을 밀면서 이 점막이 점점 이 코의 공간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코가 막혀 라는 그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어, 네. 그럴 때 우리가 먹는 약이 있어요. 비염일 때 먹는 대표적인 약, 코가 막힐 때 먹는 약. 항히스타민제거든요. 항히스타민제, 안티히스타민.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해주는 약을 먹으면 다시 코가 뻥 뚫려요. 코가 뻥 뚫린다는 것은 코 점막에 가까이 있는 그 혈관들이 다시 수축이 되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해 주니까 혈관, 염증 반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넓어졌던 혈관이 다시 좁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을 억제해 준다는 건 염증 반응을 억제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약으로 먹는 그 히스타민제 말고도요, 에센셜 오일에 함유된 이 테르펜 성분들이 바로 이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카리오필렌, 휴멜렌, 바로 이 디컨데스턴트, 우려를 완화해주는 작용을 하는 테르펜 성분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림 화면에서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사람 뭔가 알레르기가 생긴 상태예요. 피부에 울퉁불퉁하게 벌겋게 부어오르기도 하고 두드러기가 난 상태죠. 지금 어떤 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이물질이 이 사람의 코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뭐 음식을 먹어서 생겼거나 어쨌든 이물질이 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사람의 몸속에 보면은, 이 사람의 몸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사람의 몸에 보면은 얘가 어떤 면역세포 중에서 비만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이 비만세포는
평소에 자기 몸 안에 히스타민을 잔뜩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이 히스타민이 어디 밖에 나가지 못하게 꼭 안고 있거든요.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물질이 침입하면은 여기에 이상한 놈이 들어왔다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작용으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기 새싹처럼 나 있는 거 요거 있죠. 파란색. 조그만 애들. 얘네들이 바로 항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항체가 임뮤노글로불린 E라는 항체인데요. 이 임뮤노글로불린 E가 만들어져서 여기 비만 세포에 이렇게 딱딱딱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뭐야, 여기 이상한 놈이 출격했다고, 내가 히스타민을 뿜어낼 때가 됐군, 나한테 신호를 줘, 라고 이렇게 이 이뮤노글로불린 E를 딱 장착을 하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우리 몸에 침입한 이 이물질 있죠, 침입자가 여기에 딱 걸려들어요. 이 항체에 걸려들으면은 너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지 하면서 이 항체에, 이 이뮤노글로불린 E에 이물질이 결합하는 순간 이 비만 세포가 문을 쫙 열면서 자기가 품고 있던 히스타민 같은 염증 매개 물질을 분비하게 돼요. 여기 대표적인 게 히스타민이고, 이거 말고도 브라디키닌이나 보체나 류코트린 여기 또 등장하죠. 네. 얘네들 다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어떤 화학 물질들이에요. 이것들을 쫙 분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혈관이 넓어져요. 혈관이 넓어지는 건 저기에 이상한 놈들이 침입했어, 저쪽으로 우리 빨리 모여야 돼 하면서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근데 혈관이 확장되면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 부분이 혈액이 몰리니까 뻘겋게 달아오르면서 후끈후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관 투과성이 증가해요. 거기로 백혈구 성분들이 쫙 몰려갔으면요, 혈관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죠. 손상이 일어난 침입자가 침입한 그 세포 조직까지 얘네가 혈관에서 빠져나가서 거기로 이동을 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들이 이 혈관 벽을 지나서 거기로 이동을 하려면은 혈관벽을 충분히 뚫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혈관벽에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혈관벽으로 백혈구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태로 혈관벽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는 게 바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면은, 그런데 그 벽이 헐거워져서 그 틈새로 예전에는 빠져나가지 못하던 등치가 큰 백혈구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혈구들 등치가 작은 애들 있죠. 혈액에 있는 다양한 액체 성분들도 덩달아서 예전보다 더 많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어디로요? 혈관 밖의 조직 공간으로요. 그러면서 그 공간에 원래 그렇게 액체가 쌓여있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혈관에는 액체들이 거기로 대고 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액체들이 쌓여서 붓는 거죠. 그쪽 부분이. 부종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면역 세포들이 이 혈관 벽의 틈새가 넓어진 그 사이사이로 면역 세포들이 이제 이물질이 침입한 곳, 손상이 일어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그 전투에서 면역 세포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군이 죽기도 하고 아군이 죽기도 하고, 예, 사체들이 다량 나오게 되잖아요. 바로 그 사체들이 고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전투가 끝났어요. 그리고 전투가 끝나는 것과는 별개로 혈관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특히 우리 상처 나서 피가 나는 건요, 혈관 벽이 찢겨져서 거기에서 혈액이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혈액이 계속 유출되면 안 되죠. 먼저 거기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관 복구 과정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 화학적 매개체들이 도와주면서 활성화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피딱지들이 거기 달라붙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 과정에서 이 피딱지들이 거기 딱 달라붙어 있지 못하고 여기 지나가는 혈액의 흐름에 그게 조각이 떨어져 가지고 혈액순환에 함유가 되어서 이 혈전 덩어리가 또 몸을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화학적 매개체들이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요. 얘네들이 분비가 되면은 신경 말단을 자극하는 그런 작용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통증을 느끼게 돼요. 이거는 이 혈관 투과성이 증가해서 조직으로 평소보다 그런 많은 액체 성분들이 나와서 거기에 부으면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신경 말단이 자극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화학적 매개체, 이 물질들이 직접적으로 신경 말단에 있는 감각세포를 자극을 해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히스타민을 비롯해서 이 염증 과정에서 나오는 이 물질들 있죠. 이 물질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이렇게 붓고 후끈후끈하고 고름이 생기게 하고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 히스타민을 억제할 때 이 부분이요. 혈관 투과성이 증가해서 부종이 생기는 이 부분을 억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먹는 약으로는 항히스타민제가 하는 작용이고, 에센셜 오일에 있는 화학 성분 중에서 이 테르펜 성분이 하는 일이기도 한 거죠. 카리오프린, 휴멜린 같은 테르펜 성분이 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스키테르펜의 대표적인 작용 중에 안티알러지,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작용은 류코트리엠 비퍼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국화과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카마줄렌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점원 카모마일은요, 어떤 알레르기를 완화해 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염 블렌딩 할 때요, 호흡기에 좋은 다양한 에센셜 오일들로 비염 블렌딩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코가 비염 블렌딩을 아무리 써도 코가 계속 막히고 답답하고 콧물이 줄줄줄 흘러요. 이럴 때요, 그거 대신에 이 점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을 쓰면은 효과가 확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고 그게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일어날 때는요, 오히려 이 점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뉴코트리엔이 우리 앞에 그 염증의 프로세스 봤던 그 도표에서 등장을 해요. 세포막 인지질이 손상이 되면은 거기서 아라키돈산이 만들어지고, 아라키돈산에서 콕스와 함께 만들어지는 게 있었죠. 리폭시게나제가 만들어지고, 이 리폭시게나제에서 류코트리엔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바로 거기에서 이 카마술렌이 류코트리엔이 만들어지는 거를 억제한다라는 거 우리 같이 살펴봤었죠. 네. 그리고 이 류코트리엔은 염증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였어요.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건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면역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오버해서 일어날 때 이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게 막아주는 게 바로 카마줄렌 성분이 하는 일인 거예요. 네, 여기 앞에서 봤던 걸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세포막 인지질이 손상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지질 성분에서 아라키돈산이 나오게 되고, 이 아라키돈산이 파이브 리폭시게나제로 만들게 되고, 이 파이브 리폭시게나제가 류코트리엔을 만들어서 염증 반응이 아주 더 많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데, 카마줄렌이 이 류코트리엔이 못 만들어지게 딱 막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노테르펜의 작용 중에 있었거든요. 아날제지, 진통 작용이에요.
이 모노테르펜이 어떻게 통증을 완화시키는가 그 기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논문들이요. 연구들을 보니까 크게 네 가지의 작동 방식이 있어요. 네, 이거 에센셜 오일의 모노테르펜 성분이 하는 작동 방식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바로 앞에 살펴본 거 있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항염 작용을 통해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염증을 완화하는 그 에센셜 오일의 성분들, 테르펜의 성분들이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우리 앞에서 그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그 그림이요. 히스타민을 비롯한 그 화학 매개체들이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가 그거 살펴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통증을 유발하는 작용이 있었죠. 염증 과정 속에서요. 그러니까 염증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 반대로 염증을 억제하면은 통증도 완화가 되는 거죠. 그 작용으로 이 아날제직, 진통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통각 수용기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을 뒤에서 이해하기 쉬운 그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통각 수용기는요, 우리가 아프다는 걸 느끼는 건요, 무언가 외부에서 혹은 우리 몸의 내부에서 이 자극이 주어져서 그 자극을 말초에 있는 감각신경에서 인지를 해서 뇌까지 전달을 해 줬을 때, 아, 아프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감각 수용기 있죠. 그 감각 수용기에 이 테르펜 성분이 작용을 해서 아프다는 느낌이 전달되는 경로를 억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처음에 감각 수용기에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테르펜 성분이 리모넨이랑 피시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뇌로까지 전달이 되었을 때요. 이 중추신경 수준에서 아프다는 느낌을 뇌신경이 전달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작용, 이게 오피오이드 수용체 작용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작용하는 게 베타피네넨, 필시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드레날린 수용체 중에서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서도 알파2 수용체의 작용을 억제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미르센이라는 테르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기전,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 모노테르펜이, 이 테르펜 성분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염증부터 볼게요. 염증성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 네, 미르센, 리모넨, 알파피는, 필시멘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염증이 여기 뭔가 손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통해서 막 이 세균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염증 반응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상처가 났을 때 이 아프다는 감각이 여기 이 부분에 또 통각 수용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아프다는 감각, 여기서 이제 피부 표면에 가까운 그런 감각신경 세포가 이 신호를 전달을 받아서 그걸 전기 신호를 통해서 우리 척수 있죠? 예, 등줄기를 따라서 뇌까지 올라가는 그 척수신경으로 전달이 되어서 뇌로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 하고 전달해주면 이 뇌가 아, 그래, 이거 아픈 거야 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가 아프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아프다는 걸 더 세게, 더 많이 느끼게 해주는데 관여를 하는 게 바로 얘네들인 거예요.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그리고 지질 성분들, 그리고 성장인자들, 그리고 이 케모카인에 해당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앞에 살펴봤던 히스타민이요. 네, 그런 물질들이 이 통증을 더 세게 느끼도록 자극하는 그런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전달이 되더라도요, 이런 염증성 물질들이 분비가 억제가 된다 하면 너무 아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 염증성 물질들이 억제가 되면은 좀 아프네 이 정도로 완화되어서 그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각 수용기를 조절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게 리모넨 피스맨이 있다고 했죠. 어떤 상처가 났어요. 앞에 그 손가락에 상처 난 그림을 연상시켜 보세요. 우리 어쩌다 보니까 여기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상처가 나서 아프다는 그 자극이, 유해한 자극이 통각 수용기로 전달이 돼요. 통각 수용기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통증을 전달하는 그 섬유들, 신경세포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그 통증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C5, C섬유인데 이 C섬유는요, 자유신경 종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그 피부 각질층에 아주 근접한 부분까지 이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통증의 감각이나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감지를 해서 뇌로 전달을 시켜주게 되는 바로 그 감각신경이거든요. 네, 여기로 이 유해한 자극이 전달이 되어서 이게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 그 루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 C5, 이 감각신경 단계에서 이 자극에 대한 신호 전달을 억제시켜줘서 여기서 진짜 아플 것 같은 그런 자극, 베개 자극이 여기로 딱 전달이 됐어요. 이 C5로. 그러면은 여기에 리모넨이랑 피스맨이 작동을 해서 100 중에서 한 7, 80만 혹은 50, 60만 뇌로 전달이 되도록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게 TRPA1이라는 수용체거든요. 이 TRP라는 수용체의 종류 중에 A1이라는 수용체예요. 이것도 우리 피부 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밖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극들을 감지를 해서 이게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자극 정보들을 모아서 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TRPA1이 그런 자극 정보들을 모으는 거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또 이 리모넨이랑 피시맨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TRPA1이 있는 위치들을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TRP가 바로 트랜시언트 리셉터 포텐셜이라는 거고요. 앙크린 1이 이 TRP 수용체 중에 이 앙크린 1이라는 타입, 이 종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종류의 이름이에요. 얘네들이 바로 여기 지금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채널 부분 있죠. 이 수용체가 바로 TRPA1 수용체거든요. 보면은요, 우리 피부의 세포에도 달라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 모세포에도 달라붙어 있고, 면역세포들, 네. 이 마스트셀이 비만세포거든요. 비만세포에도 달라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 표피에서 진피로 넘어가는 이 사이부터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그러니까 피부에 비교적 깊지 않은 층에서부터 이 TRPA1이 분포를 하면서 피부 표면에서 일어나는 자극 정보들을 얘네들이 감지를 해서 그 정보를 모아서 이 감각신경이 뇌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 정보를 전달을 할 때 얘네들이 이 TRPA1이 수집한 정보까지도 같이 모아가지고 뇌로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TRPA1이 민감하게 정보들을 아주 작은 그런 자극까지도 그 정보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뇌로 전달을 해주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잘한 거에서도 크게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네들이 그렇게 너무나 자잘한 것들까지 다 뇌로 여기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전달하지 못하게 억제를 해주는 거죠. 테르펜 성분이요. 그렇게 되면은 뇌로 전달되는 정보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통증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가지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었죠. 테르펜 성분이요. 오피오이드 수용체는요, 지금 여기 옆에 그림에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요. 얘가 오피오이드 수용체거든요. 이 오피오이드 수용체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얘가 시냅스라는 부분, 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살짝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이 신호를 전달해 줘야 되는 바로 그 구간인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은 글루탐산이에요. 그래서 글루탐산 수용체가 있는 이 신경세포, 이 시냅스에 이 오피오이드 수용체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피오이드 수용체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글루탐산이 분비가 되면요, 지금 이 신경세포 앞에 있는 신경세포가 뒤에 있는 신경세포한테 이제 어떤 신호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글루탐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이 빨간색 알갱이를 분비를 해서 이거 받아, 이 메시지 받아 하고서 그 다음 세포한테 전달해 주면은 얘가 NMDA라는 이름을 가진 이 수용체로 이 글루탐산 알갱이들을 받아서 알았어, 내가 받았어 하면서 이거 받아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을 편지를 펼쳐보고, 알았어,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 이거 다음 세포로 전달을 해줄게, 그렇게 전달을 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글루탐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이 세포에서 이 글루탐산을 받은 다음에 이 글루탐산을 보내준 세포 쪽으로 칼슘을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어떤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글루탐산을 내보내는 이 앞에 있는 신경세포가 칼슘이 들어오면은 내가 글루탐산 더 많이 보내달라고, 알았어 하면서 글루탐산 더 많이 보내줘가지고 이 글루탐산이 하는 작용을 더 강화시켜주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오피오이드 수용체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죠. 이 칼슘이 들어오는 이 통로를 딱 막아버려요. 오피오이드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요. 그럼 칼슘이 들어오는 이분이 딱 막혀버리면 이 전 단계의 신경세포로 칼슘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글루탐산이 많이 분비가 되다가 분비되는 양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오피오이드 수용체가 활성화된다는 건요, 이 신경세포에서 글루탐산 분비가 억제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글루탐산 분비가 억제가 되면은 글루탐산을 통해서 이 신경세포로 전달되어서 하게 되는 그 작용이 억제된다는 거겠죠. 바로 이 글루탐산이 하는 작용이
학습과 기억을 촉진시키고 신경 가소성을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진통작용과 관련해서는 뇌로 통증이 전달되는 이 작용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글루탐산이 하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글루탐산이 분비되는 양을 줄여버리면은 뇌로 통증이 전달이 되는 그 신호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신호가 억제되게 되는 거죠. 그럼 뇌는 신호를 받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통증을 느끼지 않거나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글루탐산이 나오지 못하게 이 칼슘분을 막아버리는 게 오피오이드 수용체예요. 그래서 보통 약물에서 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을 우리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해요.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를 언제 쓰죠? 웬만한 그냥 일반 진통제를 썼을 때도 듣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되잖아요. 네, 그만큼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는 게 바로 이 오피오이드 수용체의 작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오피오이드 수용체의 작용을 촉진시키는 거, 이 오피오이드 수용체가 작용해서 진통작용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테르펜 성분이 베타페네는 피시멘 성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은 다른 성분에 비해서 그러니까 통각수용기에 작용하는 그런, 혹은 염증을 억제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는 그런 방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 알파2 아드레널지 리셉터,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을 한다는 건요, 노르에피네프린 작용을 조절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연구들을 보면은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진통 작용에, 특히 신경성 통증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걸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르센, 이 테르펜 성분이요, 알파트 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을 해서 이 노르에피네프린 분비가 더 많이 되도록 촉진을 해주는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노르에피네프린이 통증, 신경성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분비된다면은 통증 완화가 더 잘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 게 이제 이거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건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다 하면은 다시 이제 원래의 세포 속으로 되돌아가서 거기 저장되어 있다가 또 필요할 때 방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할 일을 다 하면은 다시 본래의 신경세포로 재흡수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 미르센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 노르에피네프린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들어가 라고 이제 이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하는 효소가 얘네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아니야, 아직 남아서 일해야 돼 하면서 얘네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더 일하게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노르에피네프린 더 원래보다 더 오랜 시간을 그 시냅스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좀 더 많이 한다는 거는 진통을 억제하는 그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르에피네프린이 좀 더 많이, 좀 더 오랫동안 일하도록 함으로써 진통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모노테르펜, 미르센이 아날제직, 진통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인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이 테르펜의 기본 구조, 그리고 테르펜의 특성, 테르펜이 우리에게 주는 대표적인 효과들, 우리 몸에 주는 대표적인 효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최근에 다양한 이 연구 논문들을 참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르페노이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